해인사는 802년 신라 왕실이 북궁, 경주 북쪽 여름별궁으로 창건한 국영 사찰입니다. 수많은 국사와 왕사를 배출하였음에도 신라 고려 시대의 화려한 승탑이 전해지지 않고 다만 임진왜란 이후 승려들의 소박한 부도만이 가야산 곳곳에 흩어져 약 20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 참배하기 가장 적절한 곳은 바로 전쟁 영웅이셨던 사명 대사님의 탑이라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가장 큰 공을 세우셨음에도 부도는 종 모양의 아담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고 심지어 이름조차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 사명대사 부도라 전해지고 있으며 이는 인과의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반달리즘 문화재 파괴 행위를 미리 경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비석은 2차례 반달리즘 피해를 입었지만 부도는 언덕 위 숲속에 다소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어 다행히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명대사비의 비문은 조선 중기 문장가이자 정치가였던 허균 선생이 지으셨습니다. 그는 명문가 출신이었으나 광해군 때 역모 혐의로 처형당하면서 그의 흔적조차도 지워졌습니다. 이와 함께 사명대사비의 저자로서의 그의 존재도 삭제되었으며 비석에 기록된 그의 직위 팔자는 의도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 2자만은 기적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1차 반달리즘이었습니다. 이후 1943년 일제강점기에는 당시 합천경찰서장이었던 다케우라에 의해 비석이 4조각으로 파괴되는 2차 반달리즘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도 2년 후 해방을 맞았고 1958년에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허균 선생의 집안은 부친과 누이 현안설원까지 문장가를 5명이나 배출한 문학명문가였습니다. 허균 선생의 형이었던 허봉 선생과 사명대사께서는 긴 글 외우기 시합을 할 정도로 학문적 교류가 깊었으며 이후 의기투합하여 사명대사께서는 허봉 선생에게 모든 문서를 맡길 정도로 두터운 신뢰를 나누었습니다. 후에 허봉 선생이 동생 허균 선생을 서울 강남 봉은사로 데려가 사명대사께 소개하였는데 허균 선생은 대사님의 첫인상을 기골이 훤칠하고 얼굴이 엄숙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형님이 세상을 떠나자 그 역할을 허균 선생이 이어받았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허씨 가문이 보관하던 사명대사 관련 문서들도 병화로 인해 상당수가 소실되었습니다. 이후 승려 제자들이 보관하던 일부 자료를 모아 문집을 간행하게 되었고 허균 선생에게 서문을 의뢰하였습니다. 허균 선생은 형제처럼 지낸 만큼 누구보다도 스님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셨으며 이러한 인연 덕분에 사명대사비의 비문을 직접 지으셨습니다. 사명대사께서는 평생 승려로서의 역할보다 장군으로서의 역할이 더 부각되었고 그로 인해 내부의 비판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허균 선생 역시 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사가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본분을 다하지 않고 다만 나라를 위한 일에만 몰두했다는 비난도 있다고 당시의 평가를 기록하셨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사명대사께서는 가야산으로 돌아가시며 다음과 같은 귀걸해사, 속세를 떠나 돌아감을 의미하는 글귀로 답하셨습니다. 3.1공행 불역군명, 야반귀산 불부사훈. 사흘 동안 영의정 벼슬을 한 것은 임금의 명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요. 한밤중에 산으로 돌아온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명대사께서는 나라를 위한 헌신과 승려로서의 본분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하셨고 결국 승려로서의 삶으로 귀결하셨습니다. 이러한 대사님의 행적과 그를 기리는 비문, 그리고 허균 선생과의 인연을 떠올리며 다시금 역사 속에서 빛나는 가르침을 되새겨보게 됩니다.